네, 챕터 12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간호 두 번째 시간에 2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신약물 중재입니다. 첫 번째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작용입니다.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다른 말로 도파민 D2 길항제입니다. 여기서 길항제라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해서요. 분비를 억제하거나 또 재흡수하거나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작용을 대항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D2 수용체의 작용을 막는 거죠. 그럼으로써 도파민의 물질을 차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정신병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냅스에서 도파민 매개 신경전달의 차단으로 인해서 항정신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살펴보면요. 항콜린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나타나면서 구강점막이 건조하고 흐린 시야, 변비, 요정체, 동공산대, 연동작용의 감소, 인지적 손상이 나타납니다. 추체 외룩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항파킨슨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 항콜린성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콜린성 작용과 EPS 그리고 진정 효과에 따라서 약물을 저강도 약물과 고강도 약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저강도 약물은 높은 항콜린성 부작용과 낮은 추체 외룩의 부작용, 높은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요. 고강도 약물은 낮은 항콜린성 부작용과 높은 추체 외룩의 부작용 EPS, 그리고 낮은 진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1세대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에서 추체 외룩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변연계와 운동 중추에서 도파민 D2를 차단하는 길항제로 작용하여서 운동 중추에서 D2 수용체 차단 효과로 추체 외룩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파킨슨 위증이라고 하는데요. 슈도 파킨스니즘이라 하여서 파킨슨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경부의 급성 지속성 근육 수축이 나타나는 급성 운동 이상, 어큐트 디스토니아, 그리고 정자불능증,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정자불능증인 아카티지아, 진전, 운동 감소, 보행장애, 근육 경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 지발성 운동 이상증, 탈디브 디스키네시아라는 TD 또는 TDK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이 증상이 나타나고요. 현아 얼굴이 자신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수의적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나타납니다. 현아 구강에서 나타나는 TD는 씹고 삼키고 말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 TD가 진행이 되면 손가락, 발가락, 목, 몸통, 하복부 등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1세대 항정신병 약물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 흔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에 일반적인 치료 용량보다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표 12-1에는 추체 외룩의 부작용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세대 항정신병 약물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다 차단하는 길항제, 이 약물의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모두 효과를 보이고요. 추체 외로 증후군이나 지발성 운동 이상증, TD가 최소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가리코증 나타나는데 클로자핀 복용자의 0.8에서 1%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간은 매주 백혈구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혈당증과 당뇨가 나타나는데요. 클로자핀 외의 2세대 약물을 복용할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한 대사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체중 증가나 이상 지질 혈증, 당대사 이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3세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부분적 도파민 항진제로서 도파민 시스템 조절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모두 효과적이고요. EPS나 TD가 최소화로 나타납니다. 표 12-2는 롱액팅의 긴 효과를 내는 항정신병 약물 주사제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로 나누어져 있고요. 1세대는 사용 빈도가 4주와 2주 간격으로 약물이 나누어져 있고 간호시 고려할 사항도 나타나 있습니다. 2세대 항정신병 약물도 몇 가지가 나타나 있고 간격에 따라서 또 약물이 달라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호과정, 간호계획과 수행에서 네 번째 정신약물 중재의 잠재적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콜린성 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정신병 약물, 항파킨슨 약물과 같이 항콜린성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항콜린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고열과 뜨겁고 건조함에 붉은 피부, 장음이 감소하고 무력 장폐쇄증, 또 초조, 선망, 불안정한 활력 징후, 빈맥, 동공산대, 혼동, 정신상태의 변화와 정신증상의 악화와 혼수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이라 하여서 NMS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0.2에서 1%의 환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치료기간이 20년 이상 된 환자들에게 나타나고요. 원인은 과도한 도파민 수용체 차단이 원인입니다. 발생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급속히 진행이 되고요. 자율신경계의 부전과 근육강직 고열이 나타나고요. 치료는 조기에 발견해서 약물을 중단하고 체액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가리꾸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투약 시작 전에 백혈구와 중성구 수치를 검사해야 되고요. 투약 시작 후 6개월 동안 매주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 손상이 정신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환자 가족을 위한 항정신병 약물 교육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에는 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 약물에서 광과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의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햇볕에 30분 정도 노출이 되어도 피부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약물 복용으로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는 따뜻하게 입고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는 오래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 앞에서 봤지만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경우 매주 혈액 검사를 보고해야 되고요. 다음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의사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인후염과 발열, 오한, 출혈, 쉽게 멍이 드는 것, 또 지속되는 오심과 구토, 심한 두통, 심박동 증가, 근육경련, 진전, 배뇨곤란, 짙은 색의 소변이나 배뇨 가다, 또 심각한 갈증, 과도한 배고픔, 허약감, 옅은 대변, 황색 피부나 안구, 그리고 운동실조증, 피부 발진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의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앉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 일어날 때 혈압의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요. 자, 구강건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또 무가당 껌을 씹거나 딱딱한 사탕을 말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치료하는 중에 흡연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흡연이 약물 대사를 증진시켜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복용량을 또 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물과 또 알코올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자, 임신 동안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약물을 중단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껴져도 복용을 지속해야 되고요.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리적인 중재입니다. 개인 정신치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 해결과 현실 검증, 정신건강교육, 지지적 요법, 인지행동 요법이 포함됩니다. 집단 치료는 환자에게 강력하고 자극이 높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동치료는 기괴하거나 와해된 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회기술훈련은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행동기술, 자기주장기술의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인 중재입니다. 환경치료는 집단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약물요법과 심리적 사회적 요법이 병행이 될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가족치료는 장기간 실시해야 되고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질병과 질병 관리에 대한 정보, 처방약물에 대한 이행 향상에 초점을 둬야 되고 가족 내 스트레스의 감소와 가족 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은 상태가 심한 조현병 환자의 지지를 위해서 팀 접근 방식의 사례 관리입니다. 일상생활 기술을 교육하고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할 것을 지지하고요. 사회적 네트워크 개발을 격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자기 돌봄 증진입니다. 환자가 정신증적 증상이 있을 때는 위생이나 몸단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목욕이나 머리 감기, 옷 입기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하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지시해 주어야 되고요. 재촉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영양문제 관련 요인을 사정하고 중재를 계획하여서 영양상태를 증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양상을 사정하고 건강한 수면 위생의 원리를 교육함으로써 휴식과 수면 양상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 환자들은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또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옷을 벗는다거나 하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게 문제 행위를 적절한 활동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장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건강교육과 건강증진입니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간호중재의 핵심이 되고요. 가족 구성원이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들의 불안과 걱정이 감소되고요. 환자와 직원의 노력이 강화됩니다. 그 교육 내용으로는 조현병의 원인과 투약과 부작용, 또 대처 전략, 기대 수준, 조기 재발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과 신체적, 정신적 안위를 위한 건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표 12-14는 조현병 환자의 재발 징후와 정신건강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기 재발 징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의 시기를 좀 더 당길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고 수면과 운동이 부족함이 나타나고요. 피로함을 호소하며 사회기술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호소하고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스스로 통제력을 부족함이 느끼게 되고요. 또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주 과민함을 나타납니다. 불안정이 나타나고 부정적 감정이 나타나면서 불안과 걱정이 나타나고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요. 또 표정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고 그래서 약물 복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타나죠. 또 절망감과 동기상실 그리고 자신의 외모 관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교육 주제 내용이 질병의 특성, 질병관리, 지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건강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간호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현병의 회복을 살펴볼 때는 기능적 회복과 과정적 회복의 두 유형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회복은 기능상의 회복이 되는 건데 대인관계나 직업, 또 독립적 생활과 같은 삶의 기능의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급성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적 회복이란 특별한 정해진 종료 시점이 없이 회복을 환자 개인의 인생에서 지속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치료자와 환자 간의 협력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조현병 환자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조현병 회복 과정이 전적으로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진전은 정기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조현병 환자의 간호과정 예시입니다.
간호진단에 따른 기대되는 결과와 간호중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기대되는 결과는 단기 목표로는 1주 내에 신뢰하는 직원과 함께 치료 모임에 참여한다 이고요. 장기 목표로는 치료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호중재로는요. 첫 번째로 짧고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환자에게 수용적 태도를 전달한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보임으로써 환자는 존중되어야 될 존재라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치료 참여를 두려워하는 경우에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직원과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자가 타인과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때는 인정과 긍정적 강화를 제공합니다. 다음 간호진단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를 살펴보면요. 단기 목표로는 환자가 불안과 초조가 상승되는 신호를 인식하고 직원에게 도움을 구한다이고요. 환자는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단기와 장기 목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간호중재를 보면요. 아주 불안과 초조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자극이 되는 것들을 다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자극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위험한 아주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행동을 자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제거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어떤 위험한 신호가 있을 때 즉시 중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의 감정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적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요, 치료자의 안정된 태도가 중요하고요. 환자가 불안이 상승됨에 따라서 환자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나 또 항불안제를 투약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통제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환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충분한 수의 직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언어적 중재나 약물로 환자가 진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억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고요.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제된 환자의 순환 문제나 영양, 수분 공급, 배설, 안위, 흡인 예방을 위해서 15분마다 관찰하고 또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조가 감소된 경우에는 억제 제거에 대한 환자의 준비를 사정하고요. 환자의 반응을 사정하면서 한 가지씩 억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간호진단과 간호중재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진단을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로 내렸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관련 요인은 공황 수준의 불안, 또 퇴행, 위축, 혼돈, 비현실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결과와 간호중재를 살펴보면요. 단기 목표는 환자는 적당한 눈맞춤을 유지하면서 5분 동안 간호사와 한 주제로 대화한다가 있고요. 장기 목표는 퇴원 시까지 환자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치료자와 언어적으로 대화하는 능력을 보인다입니다. 이에 따른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사소통 패턴을 알기 위해서 간호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과 명료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야기한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당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 하다는 것입니까? 라는 확인과 당신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와 같은 명료화를 사용해서 환자의 알기 어려운 의사소통을 패턴을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가능한 한 담당 간호사 배정을 환자와의 일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함구하는 환자에게는 유도기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어머니가 떠났을 때 당신은 상당히 어려웠겠군요. 아마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군요. 라고 환자에게 유도기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패턴이 확립될 때까지 환자의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환자가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고 현실인식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환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제공하는 겁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서 입에 넣으세요. 이렇게 이해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자기돌봄 결핍이라는 간호진단에 기대되는 결과와 간호중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위축, 대행, 공황 수준의 불안, 지각적, 인지적 손상, 신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 결과는 단기 목표로 1주 내에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로 표현한다이고요. 장기 목표로는 환자는 일상생활 활동을 혼자서 하고 퇴원 시까지 일상생활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입니다. 이에 따른 간호중재는요. 자, 환자가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 가능한 한 많은 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장에서 셔츠와 바지를 꺼내 입으세요. 머리를 빗고 양치를 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로 환자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환자가 망상이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잘 먹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요. 포장된 음식을 본인 스스로 개봉해서 먹게 함으로써 그 의심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배변 일정을 어떤 구조화해서 아주 일정대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